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장소예요. 이전에 마이크가 약간 좀 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좀 거기가 새롭게. 약간 큰 홀인데 네. 거기서 보통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오프라인 강연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찍다 보니까 울림 현상이 있는 거를 저희가 좀 알긴 했지만 새로 찍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보정을 했는데 댓글에 지적이 너무 많아서 장소를 조금 아쉽지만 원래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장소에서 또 약간 또 새롭게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 그 여러분께서 보내준 사연을 바탕으로 이 소장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좀 듣고 타산지석이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여러분께서 돈이 걸린 문제에서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되게 진심이 느껴졌다면서 많은 댓글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방향이 다르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진행형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나눠보기에 앞서서 소장님이 저는 개인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하게 됐어요. 변화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상담 메일을 보내는 분들은 뭔가 조금이나마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본인만 해결이 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가족들 간의 전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닌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남이 제시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안 했었는데 상담을 안 하면서 이런 사연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해봐서 이거를 제가 답을 내리고 이런 거보다 같이 고민하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가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구독자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소장님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연을 읽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요. 현재 계약했던 전세가보다 약 2억가량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임차인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현대 홈타운 33평의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전세 7억 2천에 들어왔고 22년 10월에 갱신 요구권을 써서 7억 5,500만 원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일 아파트 같은 층수가 5억 4천에 매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시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대출을 받아서 월 이자를 100만 원 언저리로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좀 있으나 버틸만은 한 상황입니다. 더 오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다면 길 건너에 신축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양동 롯데캐슬이고 올해 7월부터 입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서요. 이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선택 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같은 평형으로 5억 4천 그 매물로 이사를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한두 달 더 기다리면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세 번째는 앞서 말했던 자양동 롯데캐슬이 7월부터 입주를 하잖아요. 그때 한 4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더 떨어질지 이제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 지금 동일단지 시세로 역전세 이자를 집주인에게 요청해 볼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6억 5천에 평형을 넓혀서 40평대로 이사를 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23년 7월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고민을 하시는 게 7월 달에 입주를 하면 전세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7월 달에 입주가 되면 이 본인의 아파트 전세가가 좀 떨어질까요?
얘의 전세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신축. 이제 주변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그 주변의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지. 얘가 약간 어나더 레벨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격이 높으면 이 주변 사람들의 임차인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변 아파트 전세가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도 비슷한 레벨의 가격이어야 신축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공실이 생기고 이 공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전제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주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의 아파트 전세가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파트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세대수가 없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임대인들이 시세의 흐름에 맞춰서 물량을 내놓는 게 아니고 임대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물건을 내놓는 경향들이 좀 덜어 생기거든요. 시세하고 약간 괴리가 생기면서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것만 좀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연자 분의 입장이라면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같은 층에 매물이 한 2억 정도 싼 5억 4천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어찌됐든 같은 평에 2억 정도를 자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 7월에 옆 동네 자양동 롯데캐슬이 입주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살펴보니까 한 87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전세 매물이 많아지거나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세가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40대 가장이면 어찌됐든 가정을 꾸리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생활권을 옮기시던가 이사를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집주인 분들께 역전세를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3가지 방법이 어떠신지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네네. 일단은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자, 2020년에 7억 2천에 처음 이제 전세가 시작됐죠. 네. 그 다음에 만기가 오는 2022년 10월에 갱신 요구권을 써가지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올라갔죠. 7억 5,500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분은 갱신 요구권을 쓰면서 전세가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네. 이분을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시세를 좀 살펴보던가 좀 분위기를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분위기는 이미 2022년 8월에 전세 대란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22년 초부터 전세 대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한 3, 4월부터 전세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이미 벌어졌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8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변 상황을 돌아보고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했다라면 전세금을 좀 낮추거나 네. 아니면 이미 이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미 상황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선택의 실패가 한번 온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한번 이렇게 구하면 여기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놔버리거든요. 전세로 살면서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부동산은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 고민을 하면 정말 많이 늦는다. 해결 방법이 많이 없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벌어진 상황에서 선택지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그 같은 아파트에 저렴하게 나온 이제 5억 4천짜리 이 집으로 이사를 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 2억 좀 넘게 네. 차익이 나네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사를 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세 번째는 이제 눌러 앉는 부분에서 이제 임대인과 협상안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항상 임차인들이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임대인하고의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미 상황 고려해서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떨어졌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시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시세가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4천에 나와 있긴 한데 호가들이 좀 다 높은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주변의 전세가들은 조금씩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으면 시세가 떨어진 거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호가 형성이 잘 안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시세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임대인한테 나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이 가격에 구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갱신을 써서 요구한 7억 5,500만 원에 새로운 그렇죠. 임차인을 찾을 수 그렇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의 상황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그 임차인을 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돈을 내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면 임대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시세대로 놓거나 시세보다 높게 놓습니다. 이게 만기 이전에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만기 때도 그래요. 그런가요? 예, 만기 때도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시세를 확 낮추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 항상 이런 항변을 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협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줄 돈이 없다. 이제 임차인을 맞춰서 주겠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들어오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못 들어오면.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나는 이제 임대인하고 어떤 싸움을 벌일 건지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과정은 생략되고 이사갈 거를 고민한다는 거죠. 이거는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사항 이전에 나의 임대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임대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임차인을 좀 생각해주는 정말 착한 임대인인지 아니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돈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든지. 근데 지금 이제 갱신 계약금 청구권을 쓰면 3개월 안에 얘기를 하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은 그렇게 이제 버틸 수는 없거든요. 나간다라고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내놔야 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그냥 시세보다 높게 내놓거나 시세와 비슷하게 내놓거나 그렇게 한다면 사실 임차인이 구워지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임대인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가겠다라고 일단 결정을 했으면 나가간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고 나서 그 변수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임대인이 잘 해결해준다. 그러면은 1, 2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못 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3번을 고려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을 찾든지. 그래서 일단 3번을 한번 먼저 고려를 해보면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역월세를 제한을 하는 건데 역월세라는 거는 뭐냐면 시세가 정확하게 있을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7억 5,500이잖아요. 시세가 6억이에요. 그러면 6억 전세를 쓰고 남는 1억 5,500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인 네가 나한테 이자율을 정해가지고 그 이자율에 따른 월세를 나한테 주겠다라고 협의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과정도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마 협상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면 뭐가 생기냐면 전세가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 네. 시세를 호가로 볼 것인가, 네. 실거래가로 볼 것인가. 그렇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격 차이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5억 4천 정도가 적정한 지금 시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임대인은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안 잡히죠. 그럼 기준을 잡는 부분부터 이제 싸워야 돼요. 자, 기준이 만약에 잡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역월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합의를 해도 이자율에 대한 격차가 또 생깁니다. 임차인은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임대인은 적게 주기를 원하겠죠. 이걸 서로 조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첫 단계에서 누군가는 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2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합의가 힘들어지겠네요. 네. 사람의 협의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을 못 하는 거죠.
자, 이 단계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역월세를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증금은 이미 내가 이 사람한테 7억 5,500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때 월세 차임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증금에서 까거든요. 그러니까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역월세를 안 줬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보증수단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월세만 가지고도 지금 이미 엄청나게 큰 난관이 3개가 지금 있어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사를 간다라고 전제하고 임대인에게 이제 통보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대인이 허락을 해주면 쉽게 이제 1,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 2번으로 넘어갔을 때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2번 단계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게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와 형성될 전세가를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신축 입주가 되면 전세가가 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때를 기다려서 좀 더 싸게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고. 전세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알아야 돼요. 분양가를 안 다음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알아야 돼요. 입주할 때의 얘의 매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아파트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입주했던 주변 가장 가까운 아파트들부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전세가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전세가에 기반해서 이 아파트의 전세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에서 최하가와 최고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하가로 나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이 계획조차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라면 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알고 예상 전세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사를 신축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정해놓고 지금 아직 입주 안 했으니까 전세가를 모르겠네? 그러고 입주할 때 딱 봤더니 전세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높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사 가야 될 지역의 대략의 전세가의 상황이나 전세 매물이 나올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동네, 이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들을 가봐가지고 이 아파트의 상황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서 지금 투자자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실거주자의 비율과 투자자의 비율,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상 전세가까지 부동산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 예상 전세가를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있는 집의 전세가와 비교를 했을 때 이사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남아서 협상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임대인이랑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내는 게 급선무인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는 게 오케이 낫다 네. 그러면 일단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단지 시세를 아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갈 수 네. 있는 물건들이 있느냐 없느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매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매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이걸로 가느냐. 그런데 지금 2번하고 선택을 하려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2번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2번 같은 경우 지금 아예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글을 보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보고 이걸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해야 될 일은 일단 새로운 아파트를 가고자 한다면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변수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싸거든요. 네. 신축 아파트의 형태는 뭐냐면 항상 입주할 때는 전세가가 좀 쌀 수 있어요. 근데 2년 뒤를 예상을 해요.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2년 살다가 2년 뒤에 이제 또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전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왔는데 2년 후에 더 많은 전세금을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2년 뒤에 전세가까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시세가 흘러가는 걸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의 전세가를 이제 예측을 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 근데 문제는 시장 상황하고 또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평온한 상황이면 올라간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전세가가 뚝 떨어졌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이런 아파트는 반드시 전세가 올라갑니다.
주변에 또 신축이 없어서 보니까 네.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신축 아파트를 추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선택지 하나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결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 너무 많은 네네. 거고 또 내 생각만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여러 사람의 그 의견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 호의적이지 않고 이 도와주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나간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무시하고 내 집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선택지를 찾든 2번 네. 선택지를 찾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또 막히는 게 임대인이 이렇게 맞추면은 임차인이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죠. 그리고 일단 만약에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어요.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계약할 돈이 없으면 임대인한테 계약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만 또 싸우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례냐 아니냐, 계약금을 줘야 되냐 아니냐, 사실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임대인이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걸림돌이 되고 계약금을 안 주고 있는데 임차인도 지금 계속 안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집을 계약할 때 계약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잖아요. 네네. 지금. 여윳돈이 있는 임차인은 해결 방법이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임대인하고 싸울 각오하고 이사 간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고 아니면 보증보험 들었으면 보증보험에 기인해서 보증보험 회사한테 돈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집에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지금 같은 경우는 7억이잖아요. 7억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책의 첫 번째 책에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게 임대인은 임차인을 보루로 삼아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루가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불합리한 제도, 임차인들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오히려 임차인들이 행동하기에 편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세가가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행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월세로 가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거나 보증보험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보증보험에 기인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 보증보험 들었으면 편합니다. 그냥 이사 간 다음에 임대인이 돈 안 주니까 보증보험 회사한테 청구하면은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면은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집을 비워주는 게 포인트니까 일단 그렇죠. 월세로 가서 이 집을 비워준 다음에 보증보험을 돈을 받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해결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획했던 게 무너질 수도 있고 잘 진행될 수도 있고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귀결될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인하고 협상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임대인하고 협의했을 때 이사를 못 가고 임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좀 내줄 수 있는 돈 최대한 받아내서 전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해요. 뭐 한 1억 정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이제 협의할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를 찾고자 하는 상담 메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 얘기를 나눠볼수록 정말 어느 것 하나 완벽하고 딱 나이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찝찝한 결과만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받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꼭 원하는 거 한 가지 이것만은 내가 쟁취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결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는 무조건 다 해결할 거야. 뭐 아니면 전세금을 무조건 낮출 거야. 한다면 강하게 이제 약간 싸우면서 사실 이럴 때 이제 가장 좀 효율적인 거는 내용 증명 같은 거를 보내는 거예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할 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소송으로 비화가 될 수가 있고 변호사 써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소송 비용, 만약에 졌을 경우에 이제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과정이 생기면 좀 움츠러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임대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 네. 뭘 하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소통을 안 하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도리 이런 게 있어요. 먼저 얘기를 하고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법적인 걸로 가버리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그래 나랑 싸우자는 거야?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냥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하고 좋은 말로 얘기를 잘 해보시고 최선은 사실 전세금을 가장 낮추는 거잖아요. 이사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해보고 임대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도저히 이건 들어갈 구멍이 없다. 네. 이러면 이제 싸움으로 가는 거고 여지가 있다. 그럼 그 여지를 계속 파고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기 협력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같이 이제 협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시고 격려 댓글도 좋고요. 네. 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약간 이런 댓글도 예, 너무 그렇죠. 감사하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은 사연자분의 현지 진행형인 이 고민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저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연 네.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댓글로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